수준도 가장 낮습니다. 뉴욕 증시가 예상 밖의 금리 인하에 화답하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359.61포인트 오른 8,924.14를, 나스닥은 81.55포인트 오른 1,589.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200만 배럴 줄일 계획이라고 알리알 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모든 오페크 회원국은 감산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10만 원권 화폐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기한 보류는 사실상 취소와 같은 결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액권 발행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며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꿋꿋이 버텨오던 골드만삭스가 지난 98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 끝난 올 4분기에 골드만삭스는 21억 2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네요.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인 연방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에서 0.25%포인트로 낮췄습니다. 이 같은 금리의 수준은 미국 통화정책 기록사상 최저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발표 앞서 FRB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앞세워서 경제 성장과 또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는 그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에 화답하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을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소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뉴욕 증시 미국 FRB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힘입어서 하락 하루 만에 큰 폭의 급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FRB 전일 1%로 운영됐던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수준까지 낮춰서 운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진 만큼 국채와 모기지 채권 등 비전통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지수 4.3% 급등해서 8,933.78을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5.1% 올랐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5% 역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이 이제 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는 전망에도 지금 소폭 하락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하락해서 배럴당 43달러 6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또 금값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소폭 올라서 온스당 842달러 70센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자, 전일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뭐니 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 0%까지 낮춘 나라가 이제 거의 없었던 만큼 사실상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가장 최저금리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장일치도 결정이었는데요. 그만큼 좀 심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낮춰졌고요. 재할인율도 0.5%까지 인하되었습니다. 1954년 연준이 지표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또 미국이 지난 금융위기에 따라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 9월 이후 총 지금 10월까지 모두 9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로 이제 총 10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지난달 FOMC 이후에 고용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또 나타났고요. 소비 지출이라든지 기업 투자, 산업 생산 모두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폭 자체도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및 상품 가격 하락에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양적 완화 정책을 시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금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자체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했을 테고요. 따라서 앞으로 수분기에 걸쳐서 대량의 정부기관 채권과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여서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을 지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이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시행 중인 기간 입찰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활성화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페니웨어, 프레디맥 보증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기지 증권 매입에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통화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죠. 사실 지표가 좋지 않았던 것이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역할을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주택건설 경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까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연율 기준으로 62만 5천 채를 기록을 해서 조사가 시작된 195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사한 조사를 비교를 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가장 낮다는 분석이고요.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77만 1000채에 비해서도 무려 18.9%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주택 경기가 결자 해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또 그나마 미국인들한테 다행인 점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락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물가 부담은 좀 덜었다라는 평가를 낳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은 물가 부담은 더 덜어졌지만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1.7%나 하락을 했고요. 근원 CPI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니케이 225지수는 전일 대비 1.1% 내려서 8,568.02로 장을 마쳤습니다. 토픽스 지수는 2.16% 떨어진 828.62를 기록했고요. 네. 일단은 FOMC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엔화 강세가 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엔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섰고요. 또 소니, 샤프, NEC 등 주요 수출주들이 일제히 5% 내외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자동차 업계 구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동차들도 모두 내림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중화권 증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5% 올라서 197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비지수 0.9%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세금을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상하이 자동차가 한 2% 올랐고요. 네. 또 차이나 반케가 재산세 축소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홍콩 지수 역시 많이 올랐는데요. 항생 지수가 0.55% 올랐고요. 대만의 각권 지수의 경우에는 0.07% 올라서 강보합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까지 전 세계 주요 경제 움직임을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최재식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와 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161.56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2.7포인트 상승해서 337.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691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 기관이 1,213억 원을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608억 원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렇게 아주 또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자,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SOC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환 시장의 안정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중일 통화 수화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외환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구제 금융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FRB가 오늘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을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소폭이나마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그런 대표적인 IT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실적과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왜 그렇게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LCD 가격 하락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증권사는 4분기에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흑자가 되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LCD 그리고 생활가전 이쪽 부분에서는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고요. 네. 또 전일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 순매도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이 양호하지만은 당초에 예상했던 추정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T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전일 마찬가지로 IT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저가 매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IT주로 본다면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들 3인방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테크인처럼 이제 부품이나 어떤 소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기관 내에서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좋게 보는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5일부터 이제 2차 상승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던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승 국면에서의 주도 업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또 예상되는 주도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진짜 12월 5일 금요일부터 이제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관련 그림을 한번 사이버스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61선을 근처로 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61선을 넘어서면서 안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제 12월 5일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이때 상승을 하고요. 11월 말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첫 주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금요일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3개월 거래일 평균이 되는 61선을 오늘 확실하게 안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2차 상승 국면에서 주도했던 업종 같은 경우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철강, 그리고 건설, 증권, 기계, 상업은행 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자동차,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는 한 2회 정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철강과 건설 같은 경우, 그리고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각각 1회 정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향후 주도 예상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상위권에 계속 선도 업종이 올라가 있지만은 1위를 기록하지 못했던 업종이 있는데, 기계하고 증권이 그렇습니다. 기계하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도 산업재라든지 금융에서 선도 업종이 되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해당 영업일에 최고 상승률에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 우선주에도 관심이 필요한데, 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와 좀 괴리율이 많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우선주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 관련해서 또 증권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해보라는 그런 주문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60일선의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향후 주목할 만한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뭐 미국 시장이 안 오더라도 뭐 전일 수준만 지키더라도 뭐 60일선 돌파는 기정사실화가 되었었는데요. 네. 3개월 거래일 평균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는 많이 클 것입니다. 근데 뭐 기존 주도 섹터가 산업재, 소재, 그리고 금융에서 증권에서의 뭐 주도 섹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섹터에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이평선을 기준한다면은 61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는 5일선이 61선보다 훨씬 큰 종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가운데서 61선만 돌파를 했거나, 그리고 현재가가 61선하고 21선 사이에 있는 종목군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군의 타겟은 물론 산업재, 소재, 증권 쪽에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뭐 관련된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하자면은 철강주에서는 뭐 현대제철, 그리고 전선 관련주에서는 대한전선, 기계 관련주에서는 STX 엔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KCC, LG화학, 그리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그리고 증권에서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STX 조선, 그리고 기타 화학에서는 동양제철학, 그리고 기타 GS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부터 뭐 현대건설 이런 뭐 상위 그 탑10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등주라든지 약간 덜 오른 후발주 이런 종목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상승 주도 섹터 종목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제철이라든가 이제 뭐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 관련주라든가 이제 철강주로서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SOC 건설 붐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군으로 보이고요. 대한전선과 STX 엔진, 특히 STX 엔진 같은 경우 요즘 들어서 이제 신규 선박 발주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쪽에서 줄어드는 매출 물량을 그 방위산업 쪽으로 장갑차 엔진이라든가 K9 자주포 같은 그런 방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엔진 쪽으로 제작 납품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 STX조선,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동양제철화학 등등의 종목군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60일선에 임박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십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그 FRB 정책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MSCI 관련해서 또 선진지수에 편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표명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IT 섹터가 약하지만은 산업재, 소재 이런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구도가 좀 계속대로 진행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환율 안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약간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순매수의 전환이 커지고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61선 돌파가 확실하고 안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증시 이벤트들이 속속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은의 금리 인하라든지 FRB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부 예산안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격 논리 측면에서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뭐 불확실성으로 계속 보자면은 뭐 자동차 구제안 관련해서 빠르게 이제 뭐 좀 확실히 해소가 된다면은 더 네. 이제 상승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뭐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자동차 업종이 어저께 이제 좀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좀 다시 상승이 강화되었는데 뭐 빠르면은 뭐 빅3 관련 지원 구체적인 뭐 방안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좀 국내의 자동차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전일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좀 자동차라든지
건설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 건설과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서로 같이 묶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부실 자산 리스크 우려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에 따른 뭐 부도 리스크 부분이 많이 좀 시장에서는 많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경기 부양치 효과가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은행 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건설, 은행 요 세 개의 업종을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적용해져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의 이제 부분적 조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있지요. 예. 뭐 대체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뭐 완화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자산 재평가를 좀 허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뭐 주목할 업종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 비중이 큰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한전이라든지 롯데칠성, 뭐 경방 뭐 이런 것들이 뭐 유형 자산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뭐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낼 텐데요. 뭐 전반적으로 뭐 그 우량주들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되고 있지만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조기 도입이 돼서 빠르게 진행된다면은 이러한 기업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도 워낙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장부상으로는 적자를 기업하는 그런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외화 부채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업종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면 이제 해운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외화 부채를 그동안 좀 상당 부분 원화 부채가 아닌 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면서 외화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 장부상의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것이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함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57분 4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상승폭을 적지 않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3.92% 상승을 했고요. 역시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3.29%, 신한주주와 KB금융 같은 은행주들의 상승폭은 더욱 큽니다. 5%에서 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현대차가 플러스 3.58%, LG디스플레이, 삼성화재, LG가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요즘 들어서 그 건설주들이 호평을 받고 있죠. 5.5%의 상승, 삼성물산 역시 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 관련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드릴십 수주를 두 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이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금융 역시 은행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6.67%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신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그런 예측을 받으면서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4.38%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외환은행도 현재 5.71% 플러스이고요. 하나금융지주 플러스 7.54%입니다. 증권 관련주들도 요즘 괜찮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에 힘입어서 현재 삼성증권 3.8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대우건설 등등 건설주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도 현재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태용이 플러스 2.22%를 비롯해서 SK브로드밴드 플러스 3.7%, 키움증권 플러스 3.38%, 소디프 신소재 플러스 3.34%의 상승세를 보입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전일에 비해서 전일에 이어서 상승폭이 계속해서 크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SCP, 오스템 임플란트, 아이디스, 청담, 러닝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2%에서 4%대 후반까지의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시장의 급등에 힘입어서인지 오늘 우리 시장 동시효과 상황에서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치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살펴봤듯이 전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내렸다는 그런 호재 상당히 우리 증시도 화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시장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넷과 세아베스틸, LG패션, LG생명과학 등등이 1에서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3%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K케미칼, 현대하이스코, SKC, 금호석유 등 정유 관련주 그리고 화학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제약과 SK건설의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주식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상승세 그 영향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의 상승세 영향도 함께 받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 지주회사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SOC건설 등이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인지 한일시멘트와 쌍용양회 같은 시멘트 관련주들의 모습이 좋습니다. 자, 그 밖에 STX 엔진이 K9 자주포 등등에 들어가는 그 엔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STX 엔진이 현재 4.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KT, 신세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등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대형주들이 1에서 3%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신한지주와 KB금융과 같은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돋보입니다. 자, 코스닥 쭉 움직여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태움과 SK브로드밴드의 2%의 상승세와 함께 키움증권, 소디프 신소재 3%대 상승, 서울반도체 6% 상승 등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3%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디지텍 시스템과 한진PNC 그리고 그 이상의 SSCP 등등 용현비행과 인선 ENT 등등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 류용석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 시장이 개장과 함께 2.7% 상승한 1192.94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연준리가 현재의 금리를 75bp 이상 내리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도래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대부분 4에서 5%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도 현재 1200선을 타진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지난 5월 하락 국면에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지수 61선을 어제 돌파했는데요. 이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추가로 30포인트가량 하락해서 상승을 해서 지난 11월 고점이었던 1200선과 일목균형평상 최대 저항점으로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상승을 해서 투자 분위기가 한층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대부분 통계치가 발표된 최악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 둔화 속도도 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디플레 위험에 대한 가중 위험도가 커졌다는 점이 제로금리 시대의 도래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그 연준리는 국채와 모기지 증권들을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양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4대강 정비 사업과 함께 2단계적인 국토 종합개발 사업 등 막대한 재정들이 투자되면서 소위 국내의 정책 효과들이 발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지수는 1194.49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일수록 참 조심스러울 텐데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상 어제 기술적 지표의 저항선으로 볼 수 있었던 6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 금리가 제로금리에 이르렀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내적으로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그 환율이 추가적인 안정을 기함에 따라서 시장의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제로금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미국에서 달러 캐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타국의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캐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시각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변화 요인의 최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최대
최대적으로 매도 압력 둔화가 이루어지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의 매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양시장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드리면 양시장 모두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95포인트 그리고 347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제 환율이 한 40원 가까이 폭락을 해서 131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업종이 있을까요? 예, 역시 지난 11월 21일 이후에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현대증권, 대우증권 같은 증권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추가 상승 여부가 장세의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은행채나 CD 등의 금리들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서 이들 기업들의 채권 평가 손실이 이제는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고요. 최근에 유동성과 함께 꾸준히 거래가 늘고 있어 수익성 역시 개선될 여지가 큽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기인한다면 이들 증권업종들의 추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목에서는 대한항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과 유가 모두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분석부의 류용석 팀장님으로부터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투자 조언까지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해 과도한 배당을 유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이 부실해질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도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5에서 6%로 전망한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전망치를 6%로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진다면 중국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의 연쇄적인 차이나 쇼크가 우려됩니다. 오는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이 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대책에서 2012년까지 6,0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학교 육성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학교의 무상교육이 현실화된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고위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국세청도 1급을 3명 한꺼번에 교체해 연말 정부 고위직의 인사 태풍이 거셉니다. 다른 부처에도 고위직을 줄이거나 일부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천 관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이어지던 미국 달러와 강세 기조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빅3 문제와 펀더멘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깔려 있어 달러 약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가 내년 1분기 유로당 1.4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늘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열흘간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휴업기간에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70%가 지급되며 쌍용차의 자동차 생산은 3,000대에서 4,000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교 신도시 청약시장이 행정구역에 따라 울고 웃을 전망입니다. 수원 지역은 5년에서 7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용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매 제한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과의 접근성 면에서도 용인 지역이 우수해 신도시 내 양극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벌금도 나눠서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민생 치안 대책을 발표하고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어제 2009년도 경제 운용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의 배당을 미루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네. 자, 이 밖에도 여러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경제 운용 방향을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이제 새로울 거는 없지만요. 그래도 눈에 띄는 정책이 몇몇 가지 눈에 띕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요. 이 은행들의 배당 유보를 적극 좀 유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 국내 은행들의 경우 이제 우리은행 한 곳 빼놓고는 모두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인지 이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요, 이제 연말에 배당만 많이 챙긴다 이러한 지적들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네. 사례가 뭐 외환은행을 통한 론스타 이제 배당금 뭐 빼내기 이런 것 때문에 뭐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과도한 배당을 받아가는 이른바 이제 모럴 해저드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정부가 배당을 유보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현재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요. 은행의 이제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해서 뭐 후순위채나 상환 우선주 등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고 또 부실 징후가 있으면은 미리미리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좀 관련 제도를 어느 정도 이제 개정하겠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뭐 이 밖에도 수많은 또 경제 살리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뭐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고요. 또 사회 안전망도 확대를 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비와 이 직업 훈련비 지원 대책들도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네. 한편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2, 3% 정도로 본다 이러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정부가 이걸 공식 목표치로 어제 이제 내놨습니다. 3% 성장률의 목표치를 내놨고요.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 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로 안정을 시키겠다는 게 내년 경제 운용 목표입니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수는 한 10만 개 정도 늘리겠다는 게 또 정부의 보관입니다. 네. 야, 이 3%대 경제 성장 그러면 평소 같으면 화들짝 뛸 일이지만 네. 제발 이번에는 그 정도만이라도 좀 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금융과 그 기업의 구조 조정에도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네. 구조 조정도 이제 함께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을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 3년간은 상당히 좀 힘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수많은 산업 대책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만 짚어보면요. 네. 우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는 하지만 사실 또 다 나왔던 내용이고 좀 추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짚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장 와닿는 내용이 방금 전에 바로 지적해 주셨던 네.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경제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정부가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구조조정도 좀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 계획도 이미 천명한 바가 있죠. 여기에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이거를 좀 해석해보면 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부는 은행의 부실화 우려를 잠재하기 위해서요. 크게 3단계 자본 확충 방안을 내놨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이제 은행의 자율성을 확출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은행의 증자나 배당 유보 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부실을 잠재우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부실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곧바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국채은행과 연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은행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방침이죠.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은행을 살리겠다는 보관입니다. 결국 뭐 이제 기업 구조 조정도 이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제 어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미 뭐 마련된 장치를 통해서 상시 구조 조정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발적인 인수합병 M&A나 뭐 대주주 출자 같은 것들을 기업들에게 직접 요구를 하고 좀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 싶으면은 신속하게 퇴출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세운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뭐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죠. 이 프리워크아웃이나 뭐 패스트트랙 같은 이런 제도들도 좀 꾸준히 추진할 방침으로 현재는 알려진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아까 전에도 언급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향후 2, 3년간은 좀 가시밭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걸로 좀 종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정부가 제시한 이제 경제 회복 시기가 2011년입니다. 문제는 이것조차도 잘 되면 좋긴 한데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목표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으로서는 내수와 수출이 이 동시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이미 동력을 잃은 상황이고요. 결국 이것은 고용시장의 한파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고 또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금융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 내에서 어떤 1등, 2등이라는 게 지금 별 의미가 없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그런 경쟁을 지금 펼쳐야 되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자, 그런 혹독한 그런 시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진정한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관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환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달러화가 지금 현재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310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소폭 올랐습니다. 1,321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당분간 앞으로 이어질까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달러와 약세 기조는 당분간 뭐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0.25% 수준까지 낮추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미국도 일본에 이어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로금리 시대 결국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돈을 푼다고까지도 좀 과장을 해보자면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풀리다 보면요.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이어져 오던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제는 꺾일 때가 오지 않았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달러는 향후 좀 약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좀 표를 보면서 이 최근에 일단 추이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한 유로당 1달러 37센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죠. 1.1달러 37센트 정도 됐고요. 이는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 보호 신청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여가지고요. 달러당 엔화 환율이 한 90엔 수준까지 90엔 뭐 39엔까지 됐는데요. 여기까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제로 금리의 영향이 있을 테고요. 이번에 이제 0.25%까지 금리가 낮아졌으니까요. 여기에 또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이른바 T본드라고 하죠. 이거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율의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달러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달러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상황도 별로 나아질 바가 없다는 건데요. 이 자동차 빅3 문제 등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FRB가 당분간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이 양적 통화 완화 기조를 앞으로 정책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달러화 이 가치 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재정 적자라든가 이제 뭐 무역 적자 그런 것들이 워낙 심한 그 미국의 그 통화인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사실 상식적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달러화가 올렸던 것인데 예. 달러화가 이제 꾸준히 약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밖에 다른 안전자산으로 통용되는 것들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순진하게 해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정만 좀 국한을 시켜보겠습니다. 1,300원대 진입에는 일단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네네.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원달러 환율이라고 예외는 아니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뭐 1,50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이제 1,393원 지난 12월 10일이죠. 이게 지금 16일 불과 일주일 만에 5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뭐 예전에 하루에 막 50원씩 하락하던 적도 있고 상승하던 적도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만으로 과연 얼마나 떨어진 거냐, 뭐 많이 떨어진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게 기조로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50원이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폭의 환율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당분간은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돌발 악재만 없다면 아마 한 1,250원 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우선 뭐 투신권들의 환해지 조정 달러 매물이 꾸준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계상 연말 종가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이 높다 보면은 이
회계상 연말 종가 자체가 이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정부가 환율 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한중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여유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러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이제 비상등이 좀 켜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높았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는커녕 올해보다 훨씬 더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IMF 총재, 저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가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도미니크 총재가 중국이 5%대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1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되니까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정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의 골드만삭스도요. 중국의 경제 전망 전망치를 대폭 낮췄는데요. 내년에 한 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 자체가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모습 같은데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최근에 이 전 세계적 침체로 인해서 중국의 고용 시장이 내년에도 침체할 것이다.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의 상황이 내년에 좋지 않을 것만은 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인민은행장의 또 발언을 보면은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현재 한 0.5% 최대 한 그 정도의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참고 삼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의 도움 말씀 청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시장의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큰데요. 하지만 개장 시초의 시초가에 비해서는 조금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190포인트, 2.5%가 상승했고요. 역시 코스닥 비슷하게 상승한 346포인트입니다. 환율도 1310원대에서 출발한 환율의 출발 상황도 현재 조금은 올랐습니다. 1322원으로 올라 있네요. 하지만 미국에서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을 하면서 당분간 그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동안 고환율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가중됐던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운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이런 우리 경제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에 눈길을 애써라도 좀 많이 주면은 마음이라도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많이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